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김형기의 돈 되는 라이브 출발합니다. 오늘은 깜짝 수요 초대석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멘토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만나보죠. 전기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오늘 올라온 부동산 뉴스부터 이제 천천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만나볼까요? 내년에 집 사겠다는 사람이 64.6%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도 되고 시장이 지금 이제 뭐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집 한 채를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하는 질문이 지금 집 살까? 지금 집 사도 돼요?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자는 어떠신가요? 지금 내년에 집을 사겠다 64.6%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30? 저는 이게 사실 6.4%? 관망에 계속 가까운 것 같아요. 관망을 몇 년 동안 하셨죠? 모르겠습니다. 네. 관망하시는 분은 계속 관망하고요. 네. 또 사야 되겠다는 분은 늘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이게 너무 많이 그간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조금 떨어지거나 조정세가 있어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고점을 잡는 게 아닌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관망하는 사람과 집을 샀던 사람으로 놓고 보면 한 20년 정도 봅시다. 누가 결과적으로 더 잘한 선택이었습니까? 항상 뭐 집값은 우상향을 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리먼 브라더스도 있었고 그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IMF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럼 지난 한 30년을 보면 IMF라는 시기하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이제 폭락을 경험했고 사실 그 폭락이라는 것도 짧게 보면 한 3년, 길게 보면 한 5년 정도 갔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산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과 고민이라는 이제 관망입니다. 지금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고민하는 게 당연하죠. 또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사회자께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2022년입니다. 네. 이 자리가 2032년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지방 대도시에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안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때 살 걸 하겠죠, 또. 그때 샀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럼 왜 10년 껄껄껄. 뒤에 우리가 이것을 타임머신을 거꾸로 돌려서 미래로 가면 지금은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살까 말까를 고민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고점에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오를 것이냐, 폭락할 것이냐, 또는 일부 하락할 것인가 이제 질문 당연한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지금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우리가 이제 분석이고요. 그러나 이제 본원적으로 좀 보는 것은 저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국가에서 이미 그 현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돈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도 한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가구 변화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아직까지 인구가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가이든 아니든 주택을 가져야만 살 집을 보유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가구라도 두 채를 가지고 서울과 대구에서 살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가 지난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과거에는 내가 전세로 평생을 살 수 있다. 또는 난 월세 살더라도 관계없다. 그리고 집을 사는 차라리 난 차를 먼저 사겠다. 아니 나는 집 안 사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문화생활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았다는 건 저는 전체 가구 수요 중에서 그러니까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 중에서 한 30%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지금은 20대, 30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첫 번째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집으로 다 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구의 집에 대한 선호도가 완전히 좀 달라져서 너나 할 것 없이 1호 개인 자산은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자,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었고 1인 가구가 늘어나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현금을 정말 헬리콥터가 아니고 폭탄을 터뜨리듯이 현금을 시장에다 뿌려놓았어요. 이것을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잘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시장에 부작용이 생겨서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 비롯해서 개인 영세 사업자들은 개인 파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서 또 이 시중의 유동성을 잡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보면 일시적 답보라고 보는 것이 맞지. 네. 이것이 하락의 신호탄이라고 보기에는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이제 청년들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 집을 사는 순간 그때부터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서 늘 갚기만 하는 인생을 살까? 아니면 차라리 이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젊은 시절 다시 안 돌아오는 시절을 조금 즐기면서 살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부담을 안고 지금 집을 사야 하는 것인가?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 또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는데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저는 좀 나누어서 네네네. 보면요. 제가 1995년도에 이제 신문기자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급여가 뭐 일반 그 기업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파트 33평형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용 84,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그 아파트를 살려면 아마 급여를 한 300번, 400번 이렇게 모아야 됐을 거예요. 잠깐만, 아니 한 100번, 150번 이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올랐죠. 네. 이제 급여에 비해. 그런데 보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보통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 같으면 2억 원, 또 150번 같으면 한 3억 원 정도 되니 서울 도심을 기준으로 보면 뭐 사는 것이 뭐 불가능 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지방 도시에 가면 그런 아파트 공급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아파트 값이 과거와 비슷하게 집을 수월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 본원적으로 급여로 아파트를 사는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어려운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의 강도가 이제 다르니까 국가가 제도로서 청년주택에 대한 것 있죠. 두 번째는 생애 첫 주택 구입할 때는 국가가 또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 과거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핑계로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게 저 의견이고요. 네. 그러나 저러나 본인은 만약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하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한 20대 정도 되면 자기 소득의 한 70% 정도 저금하고 30대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배들한테 얻어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 5, 60% 정도는 자기가 저축을 하면서 자기 자금을 좀 모아가야 된다. 그것이 5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자신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현금을 5천만 원이든 1억 정도 확보해서 집을 사겠다는 마음이 일단 섰으면 그 방향을 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야, 요즘 청년 세대들 보면 뭐 집값이 이렇게 폭등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아예 기회를 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하다 이렇게만 하고 앉아 있기에는 조금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안에서도 방법이 있으면 좀 네.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꼰대입니까? 솔직히 좀 예. 많이 꼰대예요?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아마 댓글로 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좀 다시 한번 또 반론을 해보자면 대출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 아예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가 좀 막막한 상황도 있고 대출 이자가 또 이제 뭐 7%, 8% 이렇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청년 생애 첫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어느 정도의 안정적 직장을 확보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닌 분들도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들은 아예 대출 자체도 네.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데 500, 1000, 뭐 1억씩 피땀 흘려 이제 모았는데 그 1억 가지고도 이제 실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일터 근처에 즉 수도권에는 집을 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패배감과 좌절감이 좀 들고 뭐 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뭐 대박 이런 걸 좀 자꾸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반론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요. 또 네. 동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 뭐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 뭐 예를 내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자산을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이제 고민해야 되죠.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사실 지금 현재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숨을 좀 고르자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5천에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또 내년에는 또 뭐 7천이 되고 1억 2천이 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매우 그 불신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모여서 그러면 30대 첫 직장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국가에서 제도를 좀 만들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법과 제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받아가는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정도 돈으로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제도의 다양성, 네. 여러 형태의 자산 보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그런 노력들도 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장 금리가 뭐 5%, 6%지만 청년이 첫 주택을 살 경우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생애 첫 주택이라는 것은 부부 결혼을 해야만 주는 거고 또 특권 가산점을 받으려면 자식이 또 존재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부모를 부양까지 하면은 점수를 많이 받는데 이런 폭을 최대한 넓혀서 자가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동거인까지 포함한다든지 또는 1인 가구인데 혼자 살고 있더라도 프리랜서가 되든 급여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정말 집을 살 경우에는 장기로 저리 융자나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국가로부터 받는 이런 노력도 저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네. 나라가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개인이 자기 집을 사겠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그 요소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꼰대처럼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또 청년층의 정치 참여 어떻게 보면 이제 목소리를 내라 이런 당연하죠. 말씀도 저는 주셨는데 훨씬 더 강하게 내서 네, 청년층이 사실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이제 지금 천착하게 되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그 목소리가 또 정치권에서 반영되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시 무관심해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들도 있으니까 그 어떤 선배 세대들이 또 그런 것들을 좀 끌어주고 청년층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귀담아서 현실적인 대안도 좀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청년층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이미 50대 중반의 사회적 안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 기득권이잖아요. 네. 그 편리한 대로 사는 거지 뭐 굳이 이것을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노인 정책이나 노인 복지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좋아졌고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만큼 사실은 청년 정책도 가져가야 되죠. 그 실제로 노인은 이제 그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효도나 또는 공경심 또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키워놓았던 또 우리 그 선배 세대들의 그 피와 땀에 대한 일종의 보답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합의가 돼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국가가 집을 사는 문제,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는 문제, 교육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을 줘야 되고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경제 10위 국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청년들 몇백만 명
집을 사주는 문제나 생활 여건을 개선해주는 이런 데 국가 예산을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로서 청년들에게 복지의 이름으로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주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역량이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되는 역할로 선순환 구조로 바꾸면 청년들은 희망을 일단 가지고 국가는 청년들을 배려해주되 그럼 이제 좀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기득권들이 희생하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는 직장도 지금보다 좀 잘 구했고 또 우리는 호황기를 좀 살아가서 중간중간에 좀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금 더 내고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돌아가려면. 그러려면 결국 청년에게 기회를 더 주고 기성세대나 또는 기업들이 수익 많이 내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은 그 세금을 좀 부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좀 선순환 구조로 바꿔가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모아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선택되도록 강제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화시켜서 이거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국가에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왜 밖에 앉아서 불만만 토로하느냐. 이런 것이 저는 기득권의 한 사람으로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세요. 그래야겠네요, 진짜. 대한민국의 사실 이제 성장 동력이 청년인데 청년의 희망이 꺾이면 대한민국도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청년층도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각자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기득권도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양보해 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동산 지도를 살펴봐도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특히 이제 뭐 인기 있는 지역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방은 또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하락할 때 정말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수도권에서 한번 밀려나면 지방에 가서는 내 자산 가지고 축적을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더욱 다시 좀 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의 이 하락 현상 또 상대적으로 지방은 값이 낮은데도 계속 낮게 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실까요? 이제 양극화 문제는 이제 뭐 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 또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양극화 문제, 또는 대도시 내에서도 네. 또 위치에 따라서 양극화가 생기고 이 양극화는 다르게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선호도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강남 쪽에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강남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수요가 그만큼 두텁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텁게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황금성 측면에서 보면 다음에 팔더라도 이 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비싸서 사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과거와 달리 똑같은 서울 아파트라도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은 과거에는 아파트의 그 준공 연수를 가지고 1년 됐느냐, 10년 됐느냐, 20년 됐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새로운 이제 네. 변수가 되고요. 지방의 이제 대도시, 광역 도시로 가면 거기에도 특정 지역은 엄청나게 비싸고 또 특정 지역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는 이제 불가피하니 자신의 경제 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가는지는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방 또는 뭐 서울 아파트가 폭락하거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린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뭐 지방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같은 데 아파트가 뭐 한 10억 전후 할 겁니다. 84제곱미터. 그다음에 마포 같은 데는 지금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할 거예요. 서울 네, 마포는. 네. 강서구도 지금 한 12, 3억 정도 일단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몇억 원이라도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가 폭락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는 기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오르느냐, 우리가 대충 기대하는 일반적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10억 정도라고 봅시다. 거기에서 폭락한다는 거는 한 6억, 5억 또는 7억, 6억 정도 돼 폭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건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 2년 사이에 10억짜리 아파트 12억, 3억이 됐는데 요게 지금 13억이 12억, 11억 이렇게 가는 거는 보입니다. 두 번째, 신규 분양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분양 아파트 이제 수도권도 지금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고 지방도 미분양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미분양이 쌓이는 아파트의 성향을 보면 얼마 전까지 올랐던 가격 기준으로 분양가를 매겨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시장이 한 12억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12억 원에 팔려고 했겠죠. 다 미분양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 2년 전 또는 1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는 10억 원이 아니고 한 8억 정도에 분양을 했을 거예요. 그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 있었겠죠. 그럼 5천만 원, 1억, 2억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분양가 아래로 하락을 한 단지가 있느냐고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아파트의 가격이 폭락한다고 할 때는 한 1, 2년 전의 가격에 비해서 폭락세로 떨어졌느냐, 아니면 급등한 특정한 부위의 상승분이 줄어들고 있느냐.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7, 8억 정도 분양한 것이 10억 갔다가 9억, 8억, 7억으로 떨어지는 것을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조정 정도로 이제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가 사실 조금 구분하고 봐야 된다는 네네네네.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할 때는 그 분양가가 2년 전과 비슷하냐 아니냐, 폭등장에서 왔던 그 금액으로 맞추고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폭락이라고 얘기할 때는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 분양가 아래라는 그 기준 시점을 좀 더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적정한 아파트 가격으로 지금 분양되는 데는 저는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매수 여력이 있다면 금리가 일반 조금 비싸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왜 단기적으로만 보느냐. 그리고 지금 집값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보면 분양가보다 아래로 간 것도 아니어서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사라. 이 논리는 이제 항상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집을 또 항상 옮기면서 그 대출금도 갚고 그 차익을 또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이곳에 실거주 입장으로 가긴 하지만 또 3, 4년 후에 가족 구성원이 변화되고 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싶은 그 회피 심리 때문에 제가 근데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이- 말씀드리면 손해 안 봅니다. 손해 안 보고요. 네. 대출 좀 안고 자기가 열심히 갚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집을 사는 것이 현금을 모으는 것은 훨씬 유리하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수도권에서 정말 부부가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기는 이제 대출을 안고 사는 것이, 이게 은행에 빚지고 사는 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현금으로만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3억짜리 전세 들어가서 1억을 모으고 이제 1년만 더 모아서 하면 5억짜리 집을 산다는, 그때 이미 집이 6억 5천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참고 올해 1억만 모으자고 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돈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6억을 했는데 집이 또 8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어디냐고 막 피눈물을 쏟는 거예요. 뭐 피는 아니지만 어쨌든 눈물을 네네네네. 쏟으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막 울분을 토하던데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고 정치의 역할인데 네.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라 욕하고 있고 정치 욕하고 있을 거냐는 이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이고요. 그럼 그런 패턴 안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을 한 1억 얻고 집을 사는 것과 1억을 내가 현금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는 것 중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면 대출 안고 집 사세요. 그 외에는 다른 게 네네. 없습니다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네.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마다 가계 사정이 다 다르고 대출 여력도 다르고 현재 갖고 있는 자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 원칙, 이것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만약에 이제 현재 집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안 오르는 집이어서 근데 나는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기다리면 이 집값이 조금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 좀 손해 보더라도 또 다른 적극적으로 괜찮은 전망, 괜찮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동의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직장 때문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재테크 때문에 가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 이동이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이사를 가야 될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제가 그냥 듣기로 지금 이제 여기에 사는 것보다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라고 재테크 수단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움직일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재테크를 위해서 어디로 옮겨놓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이동을 통한 신규 주택 구입이 가져오는 이익과 지금 현재 있는 집에서 머무르는 그것의 손실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면 이전하는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양극화라는 현상을 잘 파악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유리할지는 판단하고 옮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프리랜서고 이동에 뭐 자유가 좀 있다, 뭐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 지역, 조금 저평가돼 있고 향후 전망이 괜찮은 지역. 저는 어디가 괜찮습니까? 서울에서는 네. 서부 권역이 굉장히 좋다. 수도권에서. 서부 권역. 서부 권역이면 네. 이제 그 뭐 여의도를 기준으로 양천, 어디 강서, 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김포, 일산 이제 뭐 이렇게 가면서 인천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강동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축이지만 강서가 이제 지금 일종의 서부 대개척 시대처럼 네.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변화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김포공항 이전 이슈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 김포공항이 이전이 되든 이전되지 않든 수도권 서부 지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넓혀서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시대에 뭐 경기 북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역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그 수도권 서부 지역이 서북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고향을 비롯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하여튼 이제 서울 뭐 북이죠. 고양, 파주, 울산, 파주, 예. 예, 이제 이런 쪽도 이제 개발 여력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집중적으로 그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수도권에서 좀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바로 서울에 입성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진짜 특별 공급이죠. 특공이랍니다. 특공대. 그 특공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면 그 수도권에서도 서부 지역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뭐 구매하더라도 허리띠 졸라매 각오하고요. 갚아가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언론사 기자하는 후배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서울 시내에서는 도저히 자기가 집을 사기가 어려워서 인천 송도 쪽에 분양을 하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재산 1호로 했는데 뭐 빚이 너무 많아서 5년 동안 들어갈 생각도 아예 안 하고 네. 그 빚만 갚겠다고 이제 맞벌이인데요. 이렇게 또 결심을 하고 뛰는 사람도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그런 이제 그 사례를 좀 이제 알면서 본인의 재테크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이모저모 얘기를 해봤는데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평론가시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5년 동안 부동산 안정화가 잘 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좀 제 집을 잘 찾아갈 수 있겠다. 희망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5년 안에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안정을 우리가 얘기할 거냐. 그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은 이제 폭등세를 막는 것이 안정이냐, 아니면 과거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이 안정이냐. 이제 이런 것은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니 그 공급이 집 없는 사람한테 일단 가야 하고 집 없는 사람 중에서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배정이 되어서 부동산이 이러나 저러나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재테크의 1호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호 수단을 기회의 균등이라는 이야기를 정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익이 되도록 청년들한테 집을 좀 싸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놔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 기득권들이야 뭐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기성세대들이야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작거나 크거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년들은 그런 기반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 기초를 국가가 좀 나서서
주택 공급이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줘서 청년들이 일단 집을 좀 사도록 하고 그 안정된 기반 위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정부가 좀 이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면에서 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을 통해서 무엇이다라는 것보다는 집을 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아마 전 정권 이후에 들어서면서 뭐 부담을 느끼고 가장 또 책무를 느끼는 부분이 아마 이제 부동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부동산 이모저모 오늘 전계환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되는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